만나면 좋은 친구 MBC.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주의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잦은 곳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각지대가 우리 몸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망가지고 난 후에야 아차하게 되는 그곳, 바로 췌장인데요. TV 메디컬 약선 오늘 이 시간에는 몸속 깊숙이 위치한 췌장 질환의 진단법,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모셨습니다. 간담체외과의 권영준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만 해도 이 췌장암이나 췌장 질환은 서양의 병으로 여겼는데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이 췌장 질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 이유를 어디에서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의 수명이 연장이 된 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나이를 들자면 보통 췌장암이 호발 연령대가 60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60대에서 80대 환자들이 실제로 전체 췌장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만 봐도 수명이 연장되게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 행태 등을 따져보면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오버칼로리가 되고, 그다음에 먹는 육류라든지 이런 섭취가 증가되면서 비만해지고 성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이러한 것들이 췌장암이 서구와 마찬가지로 증가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얘기 드릴 이 췌장암과 함께 간암, 또 담도암에 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화기관에 생기는 암이자 또 침묵의 암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구별을 해보자면 장관에 생기는 암들이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이런 네. 병들은 사실은 우리가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고, 소화기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금 말씀하신 간, 담도, 췌장, 특히 췌장의 경우에는 병 자체가 생기는 해부학적 구조가 아주 가느다란 췌관 내에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초반에 우리가 말하는 조기에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또 췌장이란 장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병이 약간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큰 혈관들이나 신경에 침범을 해서 이미 발견됐을 때는 증상이 발현이 많이 돼 있고 진행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침묵의 장기, 침묵의 질환이라는 이유는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명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췌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췌장이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췌장을 일컬어서 숨어있는 장기라고 부르던데요. 얼마나 깊숙이 위치해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복강 내 장기라고 하면 배 속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복강, 공간 안에 있는 장기가 있고 숨어 있는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벽 아래쪽에 위, 대장, 소장, 그다음에 간 이런 장기들은 이 공간 안에 앞쪽에 있는 장기들이고, 췌장을 비롯한 십이지장이라든지 신장 이런 장기들은 사실은 등 쪽에 있는 살점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이 아니고 등 쪽에 위치한 그런 장기라고 해서 숨어 있는 장기, 또 우리는 후복강에 있는 장기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 장기들이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맨 좌측 위쪽에 보면 간이 있고, 그다음에 우측 상방에 위장이 있고, 그 하방에 보면 췌장과 십이지장, 비장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쪽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 대장이 위치하고 있고 소장이 가득 채우고 있죠. 그래서 복강 안에 그런 장기들이 있고, 지금 보이는 뒤에 보면 췌장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실제로는 살점에 파묻혀 있는 거죠. 후복강에. 그래서 상복부 깊이, 깊숙이
등 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크기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 보시지만 무게가 한 75g에서 한 125g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해삼 정도 크기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고 뒤쪽에 위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숙이 뒤쪽에 있는 그런 장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경우에는 이제 위치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다른 장기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크긴 작지만 꽤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낯선 그런 우리가 명칭이지만 외분비 기능이랑 내분비 기능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장 속으로 어떤 것을 분비해서 내보낸다 이런 이야기고 내분비 기능이라는 것은 혈관 속으로 뭔가를 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속으로 뭘 내보내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 예를 들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 소화시키는 소화액인 트립신이라든지 리파제라든지 아밀라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분비 기능인데 혈액 속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인슐린, 그다음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될 거고 이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되고 이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서 위장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그 소화제를 많이 먹으면요. 그 췌장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고요. 또 식사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췌장의 기능과도 뭐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의 어떤 그 진위 여부와 더불어서 우리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습관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것들은 췌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분비된 호르몬이나 아니면 소화액들이 과분비됨으로 인해서 몸에 다른 영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만드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꾸로는 이러한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췌장의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너무 빨리 먹는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너무 과량이 섭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췌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호르몬이나 아니면 소화 요소를 과하게 분비하게 되는 거죠. 소화액을 너무 과하게 분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췌장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이 나쁜 경우에는 또 인슐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몸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 비만이 되니까 다시 인슐린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당뇨가 발생하고 이게 악순환을 그리면서 결국엔 췌장에 만성적인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질환마다 치료법의 차이는 물론 있을 겁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수술적 치료, 비수술적 치료로 나뉘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췌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실은 췌장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당뇨 같은 병들, 네. 또 우리가 아는 췌장염, 이러한 대부분의 병들은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저는 간담체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제 제 직업이 수술인데 수술적 치료도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만성적인 췌장염이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 또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췌장 자체가 워낙 예후가 안 좋기로 많이들 알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췌장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수술이 가능한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자, 여기 제가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말고 병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이 되겠죠. 좌측에 보면 낭성 췌장 종양, 낭종성 췌장 종양 말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번역한 말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물혹을 형성하는 종양의 형태가 있는 병들. 그다음에 우측에 보면 악성 췌장 종양, 우리가 말하는 췌장암입니다. 근데 췌장암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아는 그 췌장암은 나쁘다고 하는 췌장암이 그 중에 췌관선 암종이고 그 외에도 보면 다양한 췌장암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다양하고 말이 낯설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면 이런 병들이
췌장암의 전구 병소일 수도 있고 치료한 병변이고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병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병리 사진인데 교과서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면 췌장을 잘라내고 커다란 물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집을 벌려놓은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췌장에 이렇게 물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통상 우리가 췌장에 물집이 발견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발견되는 걸로 돼 있고, 70세 이상의 환자들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스크리닝을 해보면 한 25% 정도에서도 발견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물집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신생물이냐 아니면 그냥 있는 물혹이냐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췌장염이라든지 이런 염증 후에 발생하는 염증성 낭종 물집은 비율이 조금 감소됐고, 그 외에 이제 염증이 아닌 진짜로 어떤 종괴, 종물, 동이가 생긴 경우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생물, 종양이기 때문에 이런 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의미는 또 한 번 더 반복을 드리지만 어떤 것은 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그 암이 되었을 때 그 암의 결과가 너무 나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 낭성병소가 췌장 질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췌장 그림입니다. 췌장 안에 길다랗게 관 같은 형태가 있는데 그게 췌관입니다. 우리가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액이 흘러가는 그런 루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점들이 있는데 그 살점 속에 아까 췌장의 소화 효소라든지 또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런 곳곳에서 이제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집을 형성하는 형태가 우측에 있는 이런 모양들을 보이게 되는데, 조그만 물집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어떤 거냐면 거품처럼 생겼습니다. 쬐끄만 소포, 작은 물방울들이 종괴를 형성하듯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좌측 그림에서 보면 상방에 있는 장액성 낭종의 경우에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커다란 물집 형태라든지 격실을 형성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물집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필요한 병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몸속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며 인체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장기, 그렇습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근데 췌장에 질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교수님을 찾아오는 췌장 질환 환자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실상 많은가요? 췌장암 자체가 진단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한테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아오신 환자들 중에 수술을 못 하시는 분이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시민분들은 췌장 질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췌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당뇨병이 있으면요, 췌장 질환도 걸릴 위험도가 높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배나 등 쪽에 이유 없이 통증이 계속되어도 췌장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췌장은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 여부를 미리 알기가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터름도 나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 10,000보 이상 걷고 음식은 짜지 않고 싱겁게 먹도록 노력합니다. 금연은 아주 오래전에부터 했고요. 지금은 금주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싱겁게 먹고 소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 췌장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면 미리 병원에 검진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잦은 과식이 췌장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데 사실인가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식을 하게 되면 결국에 영양 섭취가 많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몸에 축적이 되고 혈당이 올라가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야 되고 또 음식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음식물을 소화시키려 또 소화액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 그러니 췌장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완전히. 맞습니다. 예. 그럼 과식은 좀 금하는 게 예. 알맞게 적절히 알맞게, 예. 적당히. 예, 그 말이 맞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요, 췌장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주위에 술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난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으니 췌장염에 걸릴 확률이 없어. 그러니까 난 걱정 안 한다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술을 안 먹는다고 해서 췌장염이 안 걸린다, 췌장 질환이 안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췌장 질환 중에 상당수는 술 외에도 뭐 담석 질환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라든지 젊은 연령층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런 병들이 췌장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췌장이 괜찮아요. 이런 논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술을 안 먹는 건 좋지만은 그것만으로는 건강해지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술은 췌장 때문만이 아니고 간, 몸의 다른 장기들에 다 영향을 주니까 술은 적절하게, 우리 문화에서는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과음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만성 췌장염은 약물 치료나 그 내시경 시술이라고 할까요?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하면은 낫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실인가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은 아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췌장 질환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하거나 보완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만성 췌장염이 생겨가지고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너무 아프다. 췌장염이 아프거든요. 이 통증이 심하니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췌장 수술하는데 좀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만성 췌장염이 되면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당뇨가 악화되게 되죠. 그래서 악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췌장에 문제가 있는 곳을 해결해 주는 방법 중으로 수술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만성 췌장염 경우에 일부에는 가성종양이라고 해서 덩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이 암과 구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췌장염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보다는 내과적인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일부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췌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앞서서도 숨어있는 장기라고 설명해 주셨던 이 췌장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어떤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 진단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면 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될까요? 다양한 검사들이 있죠. 뭐 흔히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초음파 검사도 있고, 뭐 CT, MRI, 그다음 내시경 검사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유용한 검사는 C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검사의 특징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로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상이해질 수도 있는 거죠. 상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이제 CT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의 위치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형태, 그다음에 주변의 구조물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MRI 같은 검사를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검사의 경우는 어떤 유용성이 있냐면 췌관 안에, 아까 췌관에 병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물혹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성상들을 좀 구분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에 어떤 병소가 있을 때 이게 전이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이런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과 선생들이 시행하는 내시경 초음파 같은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병소가 접근이 가능하다면 내시경 초음파를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양한 진단을 통해서 알아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술 방법도 증상에 따라 다양할 거란 말입니다.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기준도 있겠죠. 네, 도표를 보시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크게 따지면 그 병이 무엇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어디까지 이게 침범이 되는지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그것이 수술 방법으로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연명이 길지 않으신 분한테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한테 무리한 수술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반드시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췌장의 해부학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머리 부분이 있고 목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이나 머리 부분은 우리가 우측 췌장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래서 한 덩어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편의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하고 꼬리 부분을 좌측 췌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췌장, 그래서 몸통에 또는 꼬리 부분에 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좌측 췌장 절제술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 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임파선을 절제하기도 하고 또 옆에 붙어 있는 비장을 함께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의 특징은 뭐냐면 잘라내기만 하는 수술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12지장도 있고 뭐 담도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자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우측에 있는 췌장의 병소보다는 수술이 좀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상 우리가 복잡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부터 복강경 수술이나 이런 최소 침습 수술이 적용되고 있고 이미 안정성이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노란 부분이 췌장인데 노란 부분 중간이 없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걸 잘라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서 중앙부 췌장 절제술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우측 부분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췌장이. 네. 그다음에 좌측 부분은 남아있긴 하는데 몸통 부분의 일부가 사라졌죠. 그리고 끝에 있는 비장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잘라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노란색 췌장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분비 기능이나 외분비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비장을 살려놓음으로 해서 면역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췌장을 가운데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췌장을 재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면 아래쪽 소장을 당겨다가 췌장을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부분, 우측 췌장은 12지장과 함께 담도와 함께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좌측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비장, 그다음에 몸통 꼬리 부분의 췌장이 장에 연결돼서 또 재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기능을 많이 보존할 수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냐면 적게 잘라도 되는 수술이 되겠죠. 그래서 악성도가 낮은 종양이나 이게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데 악성과 구분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크게 자를 것이 아니고 부분 절제를 통해서 진단 과정을 또 치료 과정을 이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이름입니다. 말 자체에 답이 있는데 췌장과 12지장을 잘라내는 수술이고 이 수술은 그림에 보이겠지만 좌측 그림에서 보면 종양이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종양이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췌장 머리 부분을 자르고 췌장 머리 부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담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담관을 같이 잘라야 되고 췌장 머리 부분이 또 12지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2지장을 잘라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위쪽에 위장과 담도가 절단되는 그런 수술이죠. 그래서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요 좌측에 있는 그림은 잘라낸 췌장 머리 부분, 12지장, 그 다음에 담도, 담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낸다는 것이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좌측 췌장 절제술은 잘라내는 것만 하는 수술이라고 했고 이쪽은 이제 담도 등등을 잘라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재건이 필요한 수술이고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림에 있는 것은 췌장을 다시 소장에 심는 그림이고요. 최12지장 절제술 후 췌장과 소장을 문합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담도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원래 12지장과 연결되어 있던 담도를 소장에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12지장과 위장을 절단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위장을 심는 이 세 군데를 다시 문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조금 복잡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서 췌장의 기능을 설명하실 때 소화 기능과 더불어서 호르몬 분비 기능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췌장을 몸통, 꼬리, 머리 어디를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이게 저도 궁금한데 췌장 안에 이제 세포들이 분포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조사해 보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느 부분에 뭐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얼마나 더 잘라냈느냐, 부피가 줄어들었느냐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췌장은 상복부 깊숙이 위치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장기와 함께 모여 있기도 하고요. 또 절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다고 설명을 주셨는데 좀 죄송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수술이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제 이 수술을 시행한 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외과학을 공부하던 전공의 시절 교과서에는 굉장히 나쁜 결과들이 적혀 있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수술이 굉장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보자면 벌써 이 도표에 보면 2000년대 초반의 데이터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사망률 그래프인데 이미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건 과거 것이고 우리나라의 뭐 유수의 병원들 어느 정도의 이런 수술을 한다는 병원들에서는 뭐 최12지장 췌장 절제술 후의 사망률은 1%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췌장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여전히 환자 입장에서 수술은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네.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혹시 췌장 수술 전에 좀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회복 과정이 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환자의 기저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에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조금 불균형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환자의 전신 상태죠. 그래서 그 환자의 기저질환이 잘 조절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 있다, 아니 뭐 신장질환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병을 가진 사람들이 수술 후에 결과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저질환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수술 후에는 또 환자들이 불편감이 특히 먹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그런 영양 상태, 전신 상태를 상향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췌장의 위치상 아무리 최근 들어서 최소 침습 수술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어려운 위치에 있는 췌장을 치료함에 있어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이게 과거부터 아까 복잡성, 위험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게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위부, 먼쪽, 좌측 췌장 절제술 복잡하지 않은 수술부터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미 안정성이 확보가 됐고 또 최12지장 절제술이라는 가장 복잡한 수술에서도 수술의 안정성이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사망률이 1% 내외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요 합병증의 비율이 줄어들었죠. 그럼으로써 이제는 환자들한테 삶의 질에 대한 이슈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을 췌장 수술에도 적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상, 이 수술을 받을 만큼 환자가 괜찮아야 되고 그런 병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소 침습 췌장 절제술의 장점을 이야기 드리자면 다른 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통적인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개복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덜 아프겠죠. 통증이 줄다 보니까 어떤 회복하는 기능도 조금 빨리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도 짧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술 예후나 합병증의 발생은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차이가 없는데 그걸 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은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우월한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술에 대해 적용은 아까 전에 좌측 췌장 절제술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안정성이 증명이 된 바가 있고 다만 누구나 적용할 수는 없죠. 숙련된 의사가 해야 될 것이고 복잡성을 그냥 한다고 해서 그걸 극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아래쪽에 그린 컬러로 표시된 게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안전하게 최소 침습 췌장 수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수술에 대한 내용들인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린 췌장 수술 중에 좌측 췌장 절제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의 차이가 없고
회복이 빠르다. 이건 증명된 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암 치료 효과도 좋아야 되겠죠. 상향을 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 회복이 빠른 수술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술만으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암 치료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복이 빠르다면 치료의 적용이 빠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강경뿐만이 아니고 로봇 같은 수술을 또 적용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지는 없습니다. 로봇이라는 수술을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경험 있는 의사들에 적용이 되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여기 보면 림프절 획득수라고 했는데 종양에서 임팟을 얼마나 많이 떼내는 것인가가 수술의 어떤 퀄리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질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12지장 절제술에 있어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복잡성, 위험성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는 바가 있었지만 이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숙련된 의사들 위주로 수술이 진행이 되면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복강경 수술을 했을 때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상회합니다. 그 회복이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수술할 때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세밀하게 할 수 있다, 확대된 시야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상처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합병증이 줄고 회복이 빠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음 단계의 치료로 빨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복술, 그 다음에 복강경 수술 했더니 복강경 수술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배를 개복하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데 긴 기구를 가지고 복잡한 구조물들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게 꽤나 힘든 일입니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닿지 않는 곳을 복강경으로 절제한다는 것이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로봇이 가지는 장점이 그런 것이죠. 좁은 공간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고 꿰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상당의 기관들에서, 상당수의 기관들에서 좋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최12지장 절제술을 한 환자의 복부 사진입니다. 환자분한테 동의를 얻었던 사진이고, 복부에 과거 같았으면 절개 부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긴 상처가 생기는데 뭐 저렇게 5mm 또는 12mm 구멍을 뚫어서 수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국이 별로 없는데 흉터가 적다는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통증이 줄고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죠. 네, 췌장 수술에 적용할 수 있는 최소 침습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암 세포가 사실 다른 곳으로 전이 되면 좀 사망률도 높아지고 회복이 어렵다고 알고도 계신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됐을 때,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됐을 때 수술이 가능한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을까요? 전이가 생긴 췌장암은 일반적으로 수술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병소만 제거한다고 해서 병이 완전 절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오늘 주제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이가 있는 암들에도 최근에는 수술하는 경향이 있죠. 언제냐면 소수의 전이가 있거나 조절이 되고 있는 병이라고 판단되면 뭐 예를 들면 간에 병소가 있는데 한 2-3개 미만의 병소가 있고 거기만 있고 다른 곳에 보이지 않고 항암 치료에 반응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이가 있는 췌장암에 있어서도 수술을 경험이 많은 기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췌장 질환 관련한 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특별히 영상을 준비해 오셨는데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 침습 수술을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췌장 두부의 종양이 있어서 췌장 두부를 12지장과 함께 잘라낸 최12지장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췌장의 후면을 박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복이 아니고 복강경 기구를 넣어서 박리를 하고 있고 위쪽에 담도를 자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겸자가 담도를 이렇게 결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단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다음 과정은 담도와 소장을 문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채소 침습 수술에 있어서 이 문합하는 과정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문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이라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담도는 굵기가 한 3에서 6mm 정상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작은 담도를 다시 소장에 심는 과정인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로봇 팔을 사용해서 다빈치라는 로봇입니다. 사용을 해서
작은 담도를 소장에 심는 과정을 했을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췌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췌관이 굉장히 가늡니다. 정상적으로 보통 3mm 미만의 췌장의 그 직경을 가지고 있고 췌관이 직경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소장에 문합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로봇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좁다란 공간 안에서 아주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췌장에 발생한 병변으로 수술을 받은 80대 환자.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사에서 용종이 있어가지고 용종을 뗐는데 5년째 됐는데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CT를 하는 과정에서 췌장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왔습니다. CT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된 췌장 종괴, 췌장암의 징후였다. 환자의 경우 고령의 나이였지만 다행히도 초기에 암이 발견된 상황. 정밀 검사 후 곧바로 수술이 시행됐다. 어르신은 무증상 상태에서 발견되신 분입니다. 대장암 때문에 검진 중에 CT를 촬영을 했었고요. 그 CT에 우연하게 췌장 몸통과 꼬리 부분 사이에 2cm 크기의 종괴가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MRI, PET CT 등 추가 검사를 했었고 췌장암이 추정된다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다행히도 원격 전이는 없었습니다. 국소 침습 소견도 없었고 판단을 저희가 그래서 절제 가능한 상태의 췌장 좌측에 생긴 암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수술은 복강경으로 시행하는 좌측 췌장 절제술, 다른 말로 하면 근치적 원위부 췌장 절제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췌장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 환자의 경우는 췌관 서남종, 소와 효소를 생산하는 췌관의 외분비 세포에 발생하는 암으로 전체 췌장암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셨기 때문에 6개월간의 항암요법 기간을 거치셨고요. 이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 말에 5년째 검사를 하셨고 췌장 수술 부위에 잔류췌장, 절단부 주변에 재발 소견은 없었고요. 현재는 수술 후에 당뇨가 조금 있어서 관리 중이시고요. 향후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기 검진을 하실 예정입니다. 당뇨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췌장 수술한 뒤에 당뇨가 좀 있으신데 그것도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췌장암 조기 치료를 통해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 중인 환자.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췌장 수술 후에 이런 내분비 기능 말고도 외분비 기능에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지 관찰하시는 게 좋겠고 일상생활을 하시고 가지고 있는 당뇨 관련해서 식습관을 조절하시고 생활 패턴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암이라 불리는 췌장암, 당뇨병, 가족력, 만성 췌장염 등 평소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있다면 정밀 검사를 통해 암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수술 전에 병기를 정확하게 알긴 힘듭니다. 절제 가능한 췌장암, 그다음에 경계성 절제 가능성의 췌장암, 그다음에 절제 불가능이라면 전이 또는 국소 진행성 췌장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수술을 선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경계성 절제 가능성이 있는 췌장암 환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도 현재로서는 병이 거기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같으면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재평가 후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술 후에도 또 항암요법을
하게 되겠죠. 절제 불가능 또는 국소 진행성 이런 병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보다는 항암 요법을 먼저 하는 게 최근의 경향입니다.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췌장암의 치명적인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경계성 절제 상태의 췌장암이시고 수술 전 선행 항암 화학요법을 먼저 했습니다. 이후에 시행한 사진에 전이 소견이나 국소 진행 소견이 없어서 수술이 무엇보다 췌장암의 치료에서 중요하고 진행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췌장암 환자 사례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췌장암은 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뭐 허리나 등 통증으로 네. 정형외과를 찾았다가 췌장암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침묵의 장기, 네. 침묵의 암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성상 이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잘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고발 연령의 나이대 환자들이 노인이고 그러면 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형외과 진료라든지 다른 진료를 보시다가 뭐 혈액 검사에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뭐 등에 사진을 찍는데 복부가 찍혀 나왔는데 보인다든지 이런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화기관이다 보니 이 췌장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몸의 변화라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아까 내분비, 외분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 그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췌장을 잘라내서 기능이 저하되는 것, 그다음에 췌장 이외의 다른 장기를 절제한 후에 복원하는 과정 중에 생긴 변화, 그다음에 후복강에 있는 췌장을 드러내면서 혈관 주변에 아니면 신경줄기들을 손을 댔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 이런 것들이 환자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 될 것이고 네.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수술이라고 했고 동반된 췌장염 같은 어떤 문제 때문에 환자한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췌장염은 기본적으로 거의 100%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 반응으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장관을 새로 연결했지 않습니까? 소화불량이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위를 자르고 다시 소장에다 연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이 내려가는 과정이 느린 거죠. 네. 그래서 메스꺼움, 팽만감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고 위장 안에 음식이 위가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에 뭐 저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연 소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관 내에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규칙적이지 않고 팽만감, 장에 음식물의 저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방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설사는 두 가지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외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지방변을 보는 설사가 있을 수도 있고 수술 후에 장관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설사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분비 기능, 외분비 기능의 변화가 와서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악화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외분비 기능 저하로 특정 영양소에 대한 섭취가 불균형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병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제 드러나는 그 췌장암이기 때문에 미리 좀 검사를 많이 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유전이라든지 가족력, 혹시 뭐 환경적인 요인 같은 위험 인자가 있으면 얼마나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췌장암이니까 뭐 몇 달 만에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간암 환자들, 간염 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들은 3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췌장암을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한다 이렇게 하진 않고 통상적인 검진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내지 2년마다 하게 되는데 위험 요소들이 있죠. 내 가족 안에 뭐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든지 뭐 2명 이상 있다든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췌장암이 생긴 사람이 있다든지 또 환자가 만성 췌장염 환자라든지 그다음에 나이가 50이 넘어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지 없던 당뇨가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아까 전에 불편감 같은 게 있다. 흡연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라면 할 수 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건강이 우리 일상의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췌장 건강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3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왜 먹는 걸 좋아하냐면 스트레스를 이 먹는 걸로 푸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또 햄버거, 피자, 이런 고지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뭘 먹고 나면은 곧바로 화장실을 가야 하는 신호가 온대요. 그래서 생활할 때 좀 난감한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을 때 속이 메스거나 화장실을 간다면은 췌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 모양입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일반적으로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지방의 음식이 위장장애를 유발하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틀린 말인 것이고, 하지만 췌장 질환이 있으면 지방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겠죠. 한 가지 부연을 하자면 췌장이 망가져서 소화가 안 되려면 적어도 췌장이 90% 이상은 망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 췌장 질환이 있으려면 이미 병이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지방이 좀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췌장이 나쁘다, 맞지 않고, 하지만 연관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좀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좀 피해야겠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고지방의 음식을 먹으면 비만해지겠죠. 비만해지면 인슐린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럼 성인형 당뇨가 생기는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췌장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지방의 음식을 먹으면 췌장이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과하시면 좋지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번 사연은요, 10년 이상 당뇨를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아무래도 당뇨와 췌장이 서로 관계가 깊다 보니까 혈당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당뇨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 식단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일반 사람보다 췌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거 사실인가요? 당뇨약을 복용해서 네. 췌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겼으니까 약을 먹는 거죠. 그렇군요.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는 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판단하시는 거죠. 약을 먹으니까 췌장이 나빠졌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충분히 아니면 적절하게 복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해야지만 다시 췌장에 부담이 안 되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잘못 들었군요. 반대로 알고 계시는 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직장생활 중인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낭에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다행히도 담석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담석을 방치하면 췌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진짜 영향을 미치는가요? 일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뭐 담석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낭, 담도, 이렇게 생기는 곳이 다르게 있는데, 담도에 생기는 결석은 췌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췌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석에 의한 췌장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담석이 있는 경우에 일부는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 췌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맞을 것 같고,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가 췌장염이 생긴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낭에 있는 돌 중에 작은 돌들은 빠져나가서 담도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로에. 예, 그렇게 되면 담도에 생기는 담석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면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 담낭을 예방적으로 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담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만약에 아프면은 그때 제거하자 이러던데, 그냥 미리 안 아파도 제거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몸의 장기라는 것은 고유의 기능이 있으니까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고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 것 같다면 조금은 두고 보고 기다려도 된다는 것이고, 작은 돌이 꽤 많고 담낭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라면 수명이 길 테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있겠죠. 그렇죠. 저 같으면 한 2cm 정도 넘어가면 수술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죠. 젊은 분이면. 왜냐하면 그게 크다는 건 오래됐다는 것이고, 오래되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수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담도로 빠질 경우에는 췌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의사랑 상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TV 메디컬 학선 오늘 이 시간 우리 몸속 사각지대 췌장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오늘 강의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또 설명드릴 내용인데 우리가 췌장 질환하면 너무 공포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처를 잘하는지에 따라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너무 공포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드리자면 췌장에 생기는 모든 병이 나쁜 췌장암은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어떤 췌장암의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하면 또는 조기 발견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낭성 종양이라든지 어떤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캐치함으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췌장 수술이라고 하면 너무 크고 합병증이 많고 결과가 나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오늘 안내드린 수술들, 방법들 또는 접근법들에 따르면 힘들지 않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조금 바꾸시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들 또 그 당시에 진단이 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선택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췌장 질환 여러 가지 해법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또 식습관 나쁜 점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셔야겠고요.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 검진을 통해서 이 암의 씨앗을 깨끗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췌장 질환에 대해서 희망적인 이야기 전해주셨죠. 네. 간담체외과의 권형준 교수님, 오늘 강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췌장 질환이 나쁘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적절한 대처를 한다면 또 나름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결과도 좋을 것이고 따라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을 가지고 관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췌장염이 또는 췌장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조심을 해야겠다. 조심하는 방법은 뭐 생활 패턴을 조심할 수도 있지만 체크라는 게 중요하겠죠. 건강검진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 의구심이 들거나 걱정이 된다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면 또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췌장 질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면 됩니다.